먼저 시간에 이어서요, 상속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도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그 66쪽에 오시면 그 계산 흐름도부터 나와 있죠. 상속세 계산하는 분들은 증여세에 비해서는 꽤 복잡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일반인 입장에서는 상속 재산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 흐름도에는 뭐 여러 가지 뭐가 있는데 그걸 개별적으로 이제 하나씩 설명하고 있으니까요. 작년하고 바뀐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은 그 과세되는 상속재산. 즉, 네 가지가 있어요. 본래의 상속재산, 합산대상 증여재산, 간주상속재산, 기타상속재산. 요 기타상속재산은 추정상속재산이라고도 합니다. 추정상속재산. 우리가 가장 신경 쓸 것이 이 추정상속재산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상속이 되면은 일반적으로 상속될 때, 돌아가실 때, 그 어르신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 이거를 이제 파악하는데 부동산이 제일 크죠. 뭐 현금, 예금, 이런 것들은 금융, 그 통장에 있기 때문에 빤한 거고, 사실 현금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과세당국에서. 그래서 이제 현금이야, 뭐 그런데, 아무쪼록 뭐 상속 돌아가셨다 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뭐 금반지 평가에서 뭐 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는데, 부동산을 이제 제일 크게 보죠. 본인의 소유권으로 되어 있는 거. 근데 이 본래의 상속 재산이라는 것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속 당시 재산으로 알고 있어요. 즉, 돌아가시는 시점에 그 어르신이 이름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그것만 평가를 하죠. 왜냐하면 그 전에 그 어르신이 뭘 처분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도 증여를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미 돌아가시는 시점에는 그분 명의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속받는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돌아가실 때 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만 가지고 세금을 계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게, 이 상속세를 신고할 정도가 되면은 부동산이 꽤 많이 가지신 분들이에요. 잘 알다시피 상속세는 자식들이 있으면 무조건 5억, 배우자가 있으면 추가로 5억 해서 10억 정도는 무조건 공제를 해주거든요. 즉, 우리나라에 살면서 평생 살다가 돌아가실 때 10억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거는 세금을 안 물리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돼요. 근데 그 10억이라는 가치도 상속세 계산 시점에는 이게 기준시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준시가에 의한 10억은 시가로 따지면 20억이 될 수도 있어요. 자, 20억 정도의 재산, 우리가 아파트 두세 채 돼야 되겠죠. 강남의 아파트도. 그 다음에 대로변에 있는 뭐 3, 4층짜리 상가, 이런 거 한두 채 뒤에 시가로 그 정도 나옵니다. 순수재산가액이니까. 예를 들어서, 상가가 있어도 보증금도 있고, 대출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주택인 경우에는 전세금도 있고, 이런 건 채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빼고 생각하시면 뭐 20억 큰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재산은 세금 자체가 과세가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고민할 것이, 이렇게 시간이 흘러갈 때 어느 시점에 돌아가신다. 우리가 상속은 사망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일이 상속 등기일이 아닙니다. 사망하시고 등기 안 하고 한 10년 있다 등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재산. 그래서 등기일로 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증여는 등기일이죠. 그래서 사망일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속 개시일이라고 그래요. 개시. 그리고 이것이 등기부 등본에는 등기 접수가 아니라 등기 원인일자로 뜹니다. 그래서 한 10년 있다가 등기하시는 분은 등기 원인은 10년 전인데 등기 접수는 10년 이후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속세 계산은 전부 이날 기준으로 따지는데, 이분이 이날 돌아가심으로써 부동산이 상속이 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점에 이분이 가지고 있던 재산만 따진다. 이게 일반적으로 세금을 따질 때, 상속에 따질 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처분한 게 있는지를 다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처분하는데 상속인인 자녀들이 감행할 수가 없죠. 살아생전에 어른이 하는 일을 자식이 그 팔은 돈 어디다 썼습니까? 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본인이 어떤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아니면 은행에 있던 돈을 빼가지고 무슨 채무를 갚았다든지 이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를 과세관청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식도 모르는 재산을 과세관청이 어떻게 조사해서 알겠어요? 그러니까 상속세의 논리는 이 돌아가시는 시점의 재산은 다 드러나니까 상속인이나 과세관청이나 뻔히 아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없어진 재산들 이거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한 문제를 과세관청은 납세자인 상속인들한테 떠밀어놔요. 이게 증여가 되었다면 증여재산 같으면은 살아있으니까 상관없는데 이 재산을 처분한 당사자는 돌아가셨거든. 그 자식이 소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세관청에서는 무슨 부동산을 하나 팔았는데 이게 5억짜리다.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갔냐 5억이. 이 사람이 예금에 있는 돈이 몇십억 있었는데 예금 통장에서 10억을 빼놨더라. 10억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없어졌는데 도대체 이 10억 어디로 갔냐. 그래서 재산 처분, 그 다음 채무 변제 이런 것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점점 빠져나가 가지고 원래 이 시점에는 이분이 100억이 있었는데 이 중간에 이런 것들이 뭐 돈 빌딩도 없어지고 돈 없어져서 돌아가시는 시점에 보니까 50억이 밖에 없더라.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50억만 가지고 세금을 매기면 나머지 50억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가 소명되지 않는 한 이 사람이 50억을 세금을 자기가 탈루하려고 미리 다 처분해서 어디다 짱박을 놓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짱박을 놓은 거를 우리가 일일이 밝힐 수가 없으니 과세관청에서는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도 상속세 계산할 때 50억 여기다 플러스 시키겠다. 이런 재산들을 기타 상속재산, 간주 상속재산, 뭐 추정 상속재산, 뭐 증여 합산재산 이런 식의 용어를 써가지고 종전에 이 상속인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채무 변제액을 이쪽에 합쳐서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한다는 논리예요. 자, 국가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납세자가 세금을 탈루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아생전에 재산을 없애고 돌아가셔서 세금을 줄였다. 그러니 당연히 우리는 그 재산을 조사해서 과세를 해야겠다. 문제는 제가 보기에 문제는 이 과세 방식입니다. 이거를 원인도 안 밝히고 무조건 재산에 붙여서 세금을 때리고 자녀들 보고 상속인들 보고 소명을 하라고 그러는데 상속인들이 살아생전에 이 재산에 관여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소명을 못하면 세금을 매기겠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재산 중에서 첫 번째는 이거를 기간을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해서 볼 거냐. 일반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재산 처분을 하고 10년 이상은 살아계시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 재산 소명하라고 않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10년 이내에 어떤 재산을 큰아들한테 증여를 했더라. 그럼 살아생전에 증여했으니까 증여세 냈겠죠. 그래서 합법적으로 다 처리한 겁니다. 또 8년 전에 작은 딸한테 빌딩을 하나 줬더라. 이것도 증여니까 증여세 처리 다 했습니다. 세금 내고. 어찌됐든 10년,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이렇게 증여를 했던 행위들이 드러나면 일단 이 재산을 여기다 다 합쳐서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억일 때, 제가 50억이라고 예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돌아가실 때 10억이고요. 이때 없어진 게 20억이라고 가정해요. 그럼 10억만 가지고 계산하면 세율이 30%입니다. 30%. 근데 이 20억이 붙어서 30억 원이 넘어가 버리면 50%가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10%짜리 세율이 이 재산이 붙음으로써 이 재산도 30%가 돼서 3억이 된다. 뭐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상속세 자체가 더 많아지는 거죠. 증여세 낸 거 물론 빼줍니다. 근데 증여세는 단타로 하나씩 조그맣게 10%짜리로 계속 증여해서 10건을 냈는데 이쪽으로만 합쳐서 50%가 되니까
증여 10%낸 것이 다시 50%에서 40%로 더 내는 결과가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는 뭐냐면 이게 재산을 탈루할 목적으로 이와 같이 미리 자기 재산을 빼돌렸기 때문에 그거를 합쳐서 나중에 세금을 과세하겠다 해서 10년 이내에 증여재산은 다 합치는 거고요. 어찌됐든 이거는 드러나요. 증여재산은 등기상에서 증여한 거고 증여를 했기 때문에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됐고 그러니까 전산에서 이건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납세자와 과세관청이 충돌될 일은 없어요. 다만 계산 방식이 다 합쳐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납세자가 좀 아픈 것뿐이지 법상으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돌아가시기 전 2년 전에 돌아가시기 직전 1년 전이나 2년 전에 처분한 재산이 나타났다. 그럼 이 재산에 대해서는 추정상속, 기타상속이라고 해서 추정이라는 말 들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죠. 이 재산은 지금 증여가 아니라 증여로 간 거는 다 드러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증여가 아니라 그냥 팔았어요. 매매로. 제3자한테 팔았다. 그래서 요 1년이나 2년 이내에 팔은 재산이 10억짜리 빌딩을 하나 팔아서 10억을 현금으로 챙겼다. 그 현금이 어디로 갔는지 안 밝히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분이 그 돈을 마당에 묻어놓은 걸로 보고 세금 때리겠다. 이런 논리가 바로 추정상속재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재산을 처분했다든지 예금 계좌에서 돈을 빼서 누구 빚을 갚았다든지 하는 것은 관련 증빙 서류를 다 갖춰놔야 돼요. 물론 국가는 추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모르니까 일단 여기에 10억 받은 거에 대해서 부동산 팔은 대금을 여기다 합쳐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뜻으로 과세는 하지만 이 10억이 사실상 인양반이 팔아서 받은 현금 10억이 자기가 다른 데 빚을 지고 있던 것을 정상적으로 갚았더라. 은행 대출금이 있었는데 그 10억으로 은행 대출금 상환을 했더라. 이런 게 나타나면 그 재산은 정상적으로 처분이 된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여기에 합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 그런 반증을 누가 해야 된다? 상속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돌아가시기 1, 2년 전에 없어진 재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상속세의 논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일일이 뭐 복잡한 계산보다는 우리는 이제 살아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어르신이 돌아가실 때 우리가 상속세를 낸다는 입장에서 지금 보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상속이 이루어질 걸로 예정이 되면 부동산부터 어르신하고 상의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알아보면은 처분된 이 재산이 용도가 분명하게 쓴 경우가 참 많아요. 우리나라 분들이 몇십억씩 가지고 현금을 장롱에 넣어놓지는 않습니다. 빼가지고 예금에 넣었으면 예금에 있는 거 가지고 소명하면 돼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때 부동산 팔아서 10억 현금 들어왔는데 이분이 예금 통장에 넣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당시 재산을 따질 때 돌아가실 때 본인 예금에 있던 10억을 상속 재산에 합쳐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 팔은 10억이 들어간 거라고 얘기하면 이건 끝나는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을 못 시키고 소명을 못하면 이거 10억 팔아서 현금으로 따로 장롱에 넣어놨을 거다. 이러고 이 10억을 또 합친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과세를 당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 처분했다든지 재산을 채무를 갚았다든지 했을 때는 그러한 용처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 68종계는 합산증여재산이라고 10년 이내에 증여한 거 상속, 뭐 상속인 이자는 거의 없고요. 뭐 요새같이 부동산이 뭐 비싸고 고가인데 그거를 뭐 가족도 아닌데 그냥 주겠습니까? 그래서 69쪽에 보면은 추정상속재산이 지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게 기타상속재산인데 지금 거기 표의 제일 우측에 보시면 상속 개시 1년 2년 이내 그래서 소급에서 2년입니다. 2년 이내에 뭘 팔았다는 점은 문제가 되고 1년 이내에 파는 거는 2억 원 이상 그 다음에 3년, 2년 이내에 파는 거는 5억 원 이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금액 기준을 좀 정해놓긴 했어요. 근데 뭐 대한민국 부동산이 1, 2억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 소명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재산 중에 뭐 등기나 이런 거 은행이나 이런 데서 가볍게 봤더니 대출금이라든지
뭐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계약서에 파악이 되면 일단 그 금액을 다 빼면 돼요. 그거 다 갚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상환된 것이 입증이 되면 그 금액 기준이 아래로 1억 원 이하로 떨어진다든지 이러면 소명 안 해도 됩니다. 왜? 우리가 재산 증여세에서 자금 출처 조사 기준 받겠지만 2억 원 정도는 소명을 안 해도 그냥 봐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 2억 원 이내의 물건을 파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건당 개념이 아닙니다. 요 1, 2년 사이에 파는 거 다 합쳐서 2억 원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재산 종류별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예금은 예금끼리, 현금은 현금끼리, 유가증권은 유가증권끼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종류별로 합쳐서 2억 원이 넘었더라. 그러면 문제를 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때 처분된 그 부동산에 따라서 소명을 일일이 해라. 입증 책임 그 아래 3번란에 있습니다. 입증 책임은 누구냐? 다음의 경우는 과세관청이 추정하여 과세하고 그 사용 용도에 대한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대상기간 돌아가시기 전 1년, 2년 이내에 2억 원에서 5억 원 이상 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는 1년 이내 2년 합쳐서 5억 원 이상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는 상속인이 소명 안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 매각한 자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세금 때리겠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거는 70쪽 넘기면은 박스에 차근차근 읽고요. 여러분이 한번 좀 읽어볼 것이 4번 난인데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냐 아니냐를 법에서 따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사실 실무적으로는 용도가 명백한 경우 거의 없습니다. 드러나는 거 가지고는. 우리가 결국은 전세계약서, 은행에 뭐 대리적금 갚은 그 채무 상환서, 그 다음에 뭐 그 자금을 누구 개인 채무에 갚았으면 갚은 그 차용 증서나 이런 서류들, 이런 거를 다 가지고 가서 소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상속세 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전문가들이야 뭐 상속 공제가 어떻고 이런 그 여러 가지 계산 절차가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은 이 상속 재산만 정확하게 파악해서 가져오시면 그 나머지는 컴퓨터로 자동으로 계산하는군요. 그래서 나중에 재산을 받는 사람한테 그 몫만큼 상속세가 분배가 되는 거니까 이 재산을 평가할 때 넣을까 안 넣을까를 지대로 넣으셔야 된다. 그 다음에 71쪽에는 채무죠. 당연히 그 재산이 내가 100억이 있었는데 100억에 딸린 채무가 50억이 있더라. 그럼 50억 빼고 남은 50억만 가지고 상속세를 계산해야겠죠. 그래서 그 채무에 대해서도 71쪽에 보면 적어 놨어요. 임대보증금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거기 있습니다. 네. 그리고 70쪽 하단에 보면 좀 알아둬야 될 것이 상가나 이런 것들 임대보증금이 있는 재산을 처분했을 때 사실은 뭐 5억 개 처분했다. 그런데 보증금이 3억이 있었다. 그럼 3억을 빼고 2억만 실제로는 현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2억 원으로 따진다면은 2억 원 이상일 때만 소명하니까 2억 원 이상의 재산을 팔았을 때만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현재의 세법 규정은 실제로 현금은 2억을 받았어도 3억 원 임대보증금 준 게 있으니까 토탈가 5억 원으로 판단을 하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2억 원이 넘으니까 일단 그 재산에 대해서 소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의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소명 대상이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우리가 증여세에서도 증여세 친족공제하듯이 상속세에서도 상속공제라는 걸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기초공제, 기타 인적공제에서 복잡하게 써놨는데 요즘 웬만하면 4인 가족이죠. 자녀가 한 5명 되지 않는 한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크지 4인 가족, 5인 가족 정도 될 때는 그냥 이런 사안식 말고요. 일괄 공제라고 해서 무조건 자녀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억 이래서 10억 해준다는 점, 그 점은 잘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별 가격으로 공제를 한번 해봤는데 그 5억, 5억 안은 10억에 거의 못 미치게 나와요. 그래서 일괄 공제 금액이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 공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도 하는 건 있더라. 그래서 가족 중에
가족 중에 연루자가 많다든지, 뭐 장애자가 있다든지, 뭐 또 상속 재산 중에 금융재산이 있다든지, 즉 현금이 있는 거 해주는 거요. 이와 같이 특별한 경우의 가족들이 없는 한은 그냥 일괄공제를 적용해서 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3쪽에 배우자 상속 공제인데요. 자, 일반적으로는 5억, 5억에서 10억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30억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30억이다 그러면은 배우자도 있고 자녀들도 있다. 그러면 30억이라고 그러면은 배우자하고 자녀 몫으로 5억, 5억에서 10억을 빼니까 20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배우자 공제 중에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배우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증여세나 이런 규정에서도 재산 분할, 뭐 청구권 이런 게 있잖아요. 즉 돌아가시는 이분의 배우자도 이 30억 재산을 만드는데 서로 기여를 많이 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배우자하고 같이 협력해서 이루는 공동재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속을 하시는 분이 아버님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 30억 재산을 너희들한테 다 줄 수 없다. 이거는 사실은 명의만 4명이로 했을 뿐이지 너희 어머니와 같이 모아놓은 재산이다. 그래서 이 재산 중에 너희 어머니한테 법정 상속 지분이 예를 들어서 20억이라고 가정하면 법정 상속 지분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유언을 해서 준다면 법정 상속 지분 초과로 더 줄 수는 있지만 상속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돌아가시는 분이 자기 뜻대로 나눠줄 수도 있죠. 근데 반대 입장에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 내 자식인데 아무리 내가 속을 썩인 자식이라고 해도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상속 재산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유류분이라 해서 또 법으로 정해놓은 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재산은 아무리 상속인이 안 주려고 해도 피상속인이 그거는 가게 돼 있어요. 물론 작죠. 그 다음에 특별히 예뻐하고 뭐 와이프가 좋아서 다 주겠다. 그러면 그 유류분만 떼고 나머지 다 줄 수 있어요. 그 다음 그런 의사표시가 없이 돌아가셨다. 그럼 법정상속이라 해서 법으로 정하는 율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있다시피 법정상속 지분율이 교재에 보면은 있어요. 그 뒤에 상속세 계산 사례에 보면은 제가 넣어놨는데 이 법정상속 지분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이 30억 중에서 봤더니 배우자 몫으로 20억이 되더라. 그러면 20억 한도까지는 다 줄 수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 안 하고더라. 그래서 이 재산은 너희 어머니하고 같이 모은 재산이다. 그래서 20억이 갔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를 5억밖에 못한다. 그럼 15억에 대한 세금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된다. 실제로 배우자한테 재산을 주었다면 그 준 재산이 법정상속 지분 내에서 들어갔다면 30억까지는 무조건 빼줘라. 그래서 배우자가 있으면 3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억이 갔는데 30억 빼니까 마이너스 10억 되네. 그래서 없는 걸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10억은 자녀들한테 갔다. 그럼 5억 친족공제에서 5억에 대한 세금만 내.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상속세를 좀 줄이고 싶으면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한테 많이 주고 돌아가시면 30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겁니다. 법정 상속 지분 내에서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35억을 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런데 30억을 배우자 주고 5억만 애들이 가져간다. 그러면 자녀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30억에서 35억 다 털어먹으니까 세금 낼 거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개 이런 분들은 같이 연루하시기 때문에 국가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어요. 인심 한번 썼어도 1, 2년 지나면 이분 돌아가시거든. 그러니까 이분 앞으로 재산이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앞으로 와 있는데 이분이 1, 2년 더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이제는 없어. 그러니까 배우자 상속공제가 안 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자녀 공제 5억만 하고 나머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다 걷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 상속공제가 이렇게 겉보기로는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국가 입장에서는 시기에 문제가 있을 뿐이지 세금은 다 걷어갑니다. 그래서 73쪽 제일 상단에 보시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하되 이게 중요해요. 실제 받은 금액 범위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즉 받은 금액이 10억밖에 안 되면 10억이 공제가 되는 거지
더 이상 해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 40억이다. 그러면 30억까지는 빼주고 10억에 대한 세금만 과세가 된다. 그래서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하되 아래 한도액 계산에 의해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30억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즉 30억은 범위 내에서 해준다. 그래서 아래 계산해봤자 30억은 넘어가면 소용없으니까 35억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를 많이 절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은 우리 사장님들은 사모님보다는 오래 사셔야 될 겁니다. 특히 재산이 많으신 분들. 그래서 그런 경우의 수들을 73쪽에 정리를 했고요. 74, 75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의 수가 있을 때 실제 한번 계산해 보라고 사례를 넣어놨으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한번 계산을 뽑아 보시기 바랍니다. 76쪽 같은 경우는 상속세, 증여세, 절세 격건이라고 해서 부분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표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니까 이런 쪽에 관심 있는 분은 복사해 가지고 책상에 넣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나머지는 뭐 저희가 기구문에 네이버에 작년에 그 기고했던 칼럼, 연재했던 그 매거진 이런 것들을 쉽게 풀어 쓴 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은 거니까 시간이 되면은 편하게 적어 놓은 거니까 읽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특히 네이버 기구문 중에서 보시면은 3가지가 들어가 있죠. 두 번째가 양도세 절세 전략, 필요 경비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은 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양도소득세에서 필요 경비로 빠지는 것과 안 빠지는 것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그 궁금한 점을 확실하게 풀어놓은 부분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속 증여세 편을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